올해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어트랙션을 기대했지만 그중 캐리비안의 해적을 타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봐도 굉장한 CG와 완벽하게 느껴지는 플롯에 감동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일은 비가 와서인지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3편까지 보고 난 후 이런 엄청난 작품은 당연히 원전이 되는 책이 있으리라 생각했고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는 디즈니랜드 어트랙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당 영화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지만 개성 있는 캐릭터들, 흥미로운 스토리, 어딘가 나사 하나 빠진 듯 흘러가는 스토리가 제 흥미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실제 역사와 맞물리는 세계관 설정이 매력적이었는데요. 오늘은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를 따라가며 18세기 카리브해를 누볐던 해적들과 그들이 살았던 세계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적들 사이의 규약. 캐리비안의 해적 3편 세상의 끝에서는 파일럿 코드라 불리는 해적들의 법전이 등장합니다. 해적들 사이에 무언가 갈등이 생겼을 시 해당 법전을 참고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선 해적왕을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선출하기 위해 등장했죠. 두 사람이 겨우 가지고 올 정도로 크고 무거운 해당 책은 실제 해적 규약에서 따온 설정인데요. 18세기의 해적들은 당연하게도 국가의 보호 없이 바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만큼 내부에서 갈등이나 배신 등 이런저런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곧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해적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규칙을 만들고 지켜야 한다는 자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선상규약은 선원 전체가 동의하는 집단 계약서로 오늘날의 노동계약과 규칙에 가까운 성격을 띱니다. 이런 규약은 강제된 명령보다는 민주적 합의로 만든 공동규칙에 가까웠고 이를 어기는 자는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규약을 살펴보면 당시 해적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전리품 분배 규칙이 있습니다. 이는 규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분배는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는데요. 선장은 1.5에서 2배의 목, 항해사, 포술장 등 숙련직은 1.25에서 1.5배, 일반 선원은 기본 1배의 몫을 가져갔습니다. 확실히 선장이 일반 선원에 비해 많이 가져가기는 했지만 대중적인 모습과 달리 선장은 절대 권력자는 아니었습니다. 선장은 전투 지휘를 내리고 항로와 전략을 결정했지만 전리품 분배에는 개입할 수 없었고 선원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면 투표를 해 선장을 교체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규약을 위반하면 처벌 역시 받았죠. 이를 보아 해적들은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상 보상 제도입니다. 해적들은 위험한 전투가 많았기 때문에 선박에서는 부상당한 해적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해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오른손을 잃으면 600파운드, 왼손을 잃으면 500파운드, 다리가 절단된다면 800파운드 등의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금액들은 오늘날 가치로 대략 10에서 15만 파운드 수준의 금액들로 환산하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당시 600파운드는 숙련 노동자의 몇 년치 연봉에 가까운 고액으로 하나를 잃으면 집 한 채 정도의 보상이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당시 국가군대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보상일 때도 있었고요. 이 규약 덕분에 해적들은 위험을 감수할 금전적 동기가 생기게 되었죠. 그 외에 안전한 항해를 위한 규율들도 있었습니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에는 촛불을 켜는 것을 금지시켰고 무기 관리를 철저히 했으며 허락 없이 무단 취침을 하거나 도박을 하는 건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술은 마실 수 있었지만 당직자는 금주를 해야 하기도 했고요. 싸움이 난다면 주먹 싸움은 금지로 대신 육지에서 권총 결투를 하거나 결투 대리인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지 표결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금요일마다 음악과 춤을 허용하는 귀여운 규약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끝에서에는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모건과 바솔로뮤는 18세기 실제 활동했던 해적들로 그중 바솔로뮤 로버츠는 1722년에 로버츠 규약이라는 상세한 해적 규약을 만든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규칙의 대다수는 로버츠 규약에도 똑같이 언급됩니다. 아즈텍 금화. 1편 블랙펄의 저주에는 아즈텍의 저주받은 금화가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가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아이템인데요. 잭스페로우 선장을 배에서 쫓아버린 바르보사는 후에 아즈텍 금화를 발견하고 금화를 한 입이라도 훔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무시한 채 이를 모두 탕진해버립니다. 하지만 후에 저주가 실제였음이 드러나고 금화를 찾아 돌려놓기 위해 바다를 떠돌게 되죠. 아즈텍이란 고대에 존재했던 아즈텍 문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고원 일대에 위치해 있던 문명입니다.
이들은 인신공양을 하는 등 잔혹한 면으로 주로 알려져 있으나 뛰어난 천문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꽤나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었죠. 하지만 에스파냐의 에스난 코르테스라는 자가 1519년 아즈텍 제국을 침략하고 멕시코를 스페인령으로 편입시켜 식민지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노예화했죠. 그는 이런저런 일들로 결국 스페인 왕실에게까지 외면받으며 1547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블랙펄의 저주에서는 지배받던 아즈텍인들이 코르테스의 학살을 멈추게 하기 위해 882개의 금화를 돌개짝 안에 담아 그에게 바쳤지만 그럼에도 코르테스의 학살이 멈추지 않자 금화에 저주를 내렸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커다란 오류가 있는데요. 아즈텍에서는 금화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즈텍은 모든 문명과 마찬가지로 금을 매우 귀하게 여겼지만 금을 주화 형태로 찍어 쓰지 않았습니다. 태양신을 모시던 그들은 금을 신적 물질로 여겨 왕을 신으로 보이게끔 치장하는 데 주로 사용했죠. 실제로 이들이 화폐로 사용한 것은 카카오콩입니다. 아즈텍인들은 카카오를 재배했지만 가공해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카카오 자체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부를 과시할 때만 카카오를 마셨으며 보통은 거래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토끼 한 마리는 카카오콩 30개에 거래되는 시기였죠.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점령한 후 들여온 대량의 금으로 화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즈텍의 금화라는 표현이 유럽에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만 영화처럼 주화로 만들 기술을 당시 아즈텍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가 아즈텍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끔찍한 학살이 저주가 되어 담겨있는 금화라는 설정은 실제 역사적 화폐보단 스페인 정복전쟁의 잔혹함과 식민지 시대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압축한 캐리비안의 해적식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리브해의 인간과 여신. 캐리비안의 해적 2, 3편에는 티아달마라 불리는 주술사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잭 스페로우 일행에게 데비 존스의 심장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죽은 바르보사를 부활시키는 등 처음에는 아군을 돕는 신비로운 서포트적 역할로 등장하죠. 후반에 그녀의 정체가 칼립소라는 것이 밝혀지며 데비 존스와 강하게 얽히게 되는 인물입니다. 칼립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여신으로 포세이돈의 저주로 지중해를 떠돌던 오디세우스를 구해주었지만 반대로 이미 결혼한 몸이었던 오디세우스에게 계속해서 구해야 하며 그가 돌아갈 수 없도록 7년 동안 동굴에 반쯤 가둔 채 설득하기도 합니다. 칼립소는 숨기다라는 뜻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비밀, 유혹, 그리고 속박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칼립소는 이 속박의 은유를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세계관의 칼립소는 단순한 여신이 아니라 바다의 의지 자체를 나타내는 강력한 자연의 힘입니다. 하지만 오래전 해적 영주 9명이 힘을 합쳐 그녀를 인간의 몸, 즉 티아달마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인간의 껍데기를 벗고 본래의 광대하고 파괴적인 여신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해적들과 관객들은 자연의 무시무시한 위험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는 배를 타고 목숨을 거는 모든 선원, 그리고 해적들마저 바다라는 거대한 존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원초적 공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연의 힘에 맞서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가 바로 데비 존스입니다. 데비 존스는 실제 서양에서 오랫동안 존재한 전설에서 유래합니다. 데비 존스의 로커는 1700년대 이후 영국 해군과 선원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관용구로 직역하면 데비 존스의 사물함 정도가 되지만 실제 내포하고 있는 뜻은 바다에서 죽은 자들의 최종 안식처, 즉 바닷속 무덤을 의미합니다. 배가 침몰하거나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으면 데비 존스의 사물함으로 갔다고 표현했습니다. 데비 존스라는 이름은 18세기에 유래했는데요. 악마가 변형되어 데비가 되고 존스라는 평범한 성을 붙여 누구나 바다에 빠질 수 있는 운명이라는 점을 강조한 민간 신앙입니다. 또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왔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나가 존스가 되었다는 설도 유력합니다. 이런 전설들 속에서 데비 존스는 바다 깊은 곳을 지배하는 악령이나 바다의 악마로 묘사되었죠. 영화는 이 관용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거기에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을 다음 세상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립소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 임무를 저버리게 되죠. 데비 존스와 칼립소의 관계는 단순한 애증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감정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을 보여주는 장치로서 사용되었습니다. 해적은 무법자라는 이미지가 있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생활했다는 점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해적선들, 제게 나침반, 해적회의나 영국 동인도 회사 등 여러 가지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영국 왕실에 대해 더 많이 조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4편부터는 평가가 극심하게 나뉘어가고 있는 시리즈이지만 인어와 젊음의 샘, 유령군단 등 신선한 소재들로 꾸준히 속편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6편이 제작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6편이 개봉한다면 이번엔 어떤 재미있는 신화를 들고 나타날지 기대 중인데요. 여러분은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의 어떤 설정이 가장 매력적이었나요? 기회가 된다면 미처 다 담지 못했던 해적들의 역사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잭 스패로우는 특유의 독특한 걸음걸이와 반쯤 술에 취한 듯한 말투를 개성으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는 롤링스톤즈의 기타리스트인 키스 리처즈에게서 영감을 받아 연기했다고 조니 뎁이 밝힌 바 있습니다. 키스 리처즈는 세상의 끝에서 잭 스패로우의 아버지 캡틴 티그 역으로 직접 출연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캐리비안의 해적은 1967년 디즈니랜드에서 개장한 동명의 어트랙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영화의 성공 이후 놀이기구 역시 잭 스패로우와 바르보사 등의 영화 캐릭터들로 리뉴얼되었습니다. 데비 존스의 선원들은 망자들답게 바다의 괴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CG가 아닌 특수 분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장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1편에 등장하는 해골 전투는 2003년 당시 매우 도전적인 CG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제작사는 인물의 실루엣과 달빛 각도를 기반으로 프레임 단위를 변화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작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아 해골 전투씬의 분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바르보사인데요. 바르보사의 역할을 맡은 제프리 러쉬는 바르보사는 무식한 해적이 아니라 교양을 갖춘 선장이라는 설정을 제안했습니다. 감독은 이를 받아들였고 그의 바르보사는 격식 있는 어휘와 귀족을 흉내내는 우아한 제스처, 잭보다 진중하지만 교활한 기질을 가진 악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